이번 시간에는 4단원 사람의 유전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이 단원은 3단원과 마찬가지로 문제를 많이 풀어보아야 하는 단원입니다. 이론과 문제에 괴리감이 있는 편이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를 통해서 이론을 정립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사람의 유전 연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려운 이유는 다양합니다. 한 세대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여러 세대에 걸쳐서 특정 형질이 유전되는 방식이 관찰되기 어렵다라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자손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다른 동물이나 식물들은 한 번에 굉장히 많은 자손을 낳게 되는데 사람은 굉장히 많이 낳아봤자 10명 이상 낳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계 자료로 활용할 충분한 사례를 얻기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립 형질이 다른 동물이나 식물에 비해서 복잡하기도 하고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또한 교배 실험이 불가능합니다. 동물이나 식물 같은 경우는 임의의 암컷이나 임의의 수컷을 교배를 시켜서 자손을 낳게 하는 게 가능하지만 사람의 경우에는 임의의 남성과 임의의 여성을 결혼을 시켜서 자손을 낳게 하는 게 윤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교배 실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전 연구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사람의 유전 연구 방법은 주로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의 유전 연구 방법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계도 조사입니다. 특정 형질을 가진 집안에서 여러 세대에 걸쳐서 이 형질이 어떻게 유전이 되는지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가계도 조사를 통해서 형질의 우열관계, 유전자의 전달 경로, 가족 구성원의 유전자형 등을 알 수가 있고 앞으로 태어날 자손의 형질을 예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쌍둥이 연구입니다. 쌍둥이의 성장 환경과 특정 형질의 발현이 어느 정도로 일치하는지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유전자 환경이 특정 형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예시를 들어보자면 3명의 일란성 쌍둥이가 있는데 가랑 다 중에서 가랑 나는 같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가랑 나는 같은 환경에서 자랐고 그리고 다만 다른 환경에서 자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의 키와 몸무게를 각각 조사를 했는데 키의 경우에는 어디서 자랐든지 간에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부분은 키는 유전자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 몸무게는 같은 환경에서 자랐으면 같은 몸무게, 다른 환경에서 자랐으면 다른 몸무게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환경에서 자랐을 때 차이가 크다라는 점을 통해서 몸무게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쌍둥이들을 통해서 이러한 연구를 진행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세 번째로 통계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특정 형질이 사람에게 나타난 사례를 되게 많이 수집을 하고 이를 통해서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서 형질이 유전되는 특징, 유전자 분포 등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이 통계조사는 다른 말로 집단 조사라고도 하게 됩니다. 이 집단 조사는 한 집단에서 나타나는 유전 형질을 조사하고 자료를 통계 처리하는 방법인데 통계 조사와 정의가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유전 연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염색체의 개수와 모양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염색체 이상에 의한 유전병을 진단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DNA를 분석합니다. 특정 형질이 나타나는 것과 관련된 유전자의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세 번째로 부모의 DNA와 자녀의 DNA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특정 형질의 유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쌍둥이 연구가 나왔으니까 쌍둥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쌍둥이의 발생 과정은 이제 5단원에서 발생 파트를 할 때 다룬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쌍둥이들을 분류를 하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쌍둥이는 일란성 쌍둥이가 있습니다. 그냥 한국말로 일란성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일란성 쌍둥이는 하나의 수정란이 발생 초기에 둘로 나뉘어 각각 발생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그림을 보다시피 하나의 수정란에서 쪼개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유전자 구성이 서로 같기 때문에 얘는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환경을 통해서만 형질 차이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같은 수정란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성별은 항상 같다라고 보시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발생 파트를 할 때 배운 내용을 떠올려 보자면 8세포기까지 수정란부터 8세포기까지는 토티포터트였죠. 그래서 토티포터트한 줄기세포였습니다. 그래서 8세포기까지는 각각 분리가 돼도 똑같은 개체로 발생이 가능했지만 16세포기부터는 쪼개져도 얘네들은 각각의 개체로 발생을 못했다라는 걸 발생 파트에서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8세포기까지에서 분리가 됐다면 일란성 쌍둥이가 탄생할 수 있고, 이게 분리가 될 때 꼭 2개로 분리가 되리란 부분은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3개로 분리될 수도 있고 4개로 분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2개로 분리되는 게 가장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보통은 일란성 쌍둥이는 2명입니다. 네, 굉장히 희박한 확률로 3개로 분리될 수도 있고 4개로 분리될 수도 있고 어쩌면 그 이상으로 분리가 될 수가 있는데, 사실 분리가 된다는 것 자체가 희귀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2개로 분리된 2명의 쌍둥이가 가장 많은 거고, 정말 희귀하게 3명, 4명도 가능은 하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란성 쌍둥이 살펴보겠습니다. 숫자로 2라고 쓰기도 하고 그냥 한국말로 2라고 쓰기도 합니다. 이 일란성 쌍둥이는 각기 다른 2개의 수정란에서 동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각각 다른 수정란에서 각각의 개체가 탄생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전자의 구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유전과 환경의 영향으로 형질 차이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는 환경의 영향만 받는 거고,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과 환경의 영향을 모두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란성 쌍둥이는 각기 다른 수정란에서 탄생을 했기 때문에 성별이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란성 쌍둥이도 우리는 보통 2명을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 수정란이 정말 우연히도 3개가 될 수도 있고 4개가 될 수도 있긴 합니다. 확률이 굉장히 희박하긴 하지만 4개, 3개 이런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란성 쌍둥이라고 해서 반드시 2명인 건 아니고 3명, 4명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요즘에는 시험관 수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시험관 수술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의 수정란, 즉 다양한 수정란을 최대한 자궁에 착상을 시키고 이 중에서 살아남는 애들을 태아로 발생을 시키게 되기 때문에 요즘은 시험관의 발달로 인해서 일란성 쌍둥이여도 3명, 4명, 많게는 5명까지도 가능하긴 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일란성 쌍둥이라고 해서 반드시 2명은 아닙니다. 2명이 가장 확률이 높은 거지 정말 희박한 확률로 3명, 4명도 가능은 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란성 쌍둥이도 반드시 2명은 아니고 3명, 4명, 5명 등등등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 3명 이상부터는 요즘은 시험관 수술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험관 수술이 많기 때문에 최근에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쌍둥이라고 해서 반드시 2명은 아니고 3명, 4명 등등등도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완두랑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멘델이 사용한 완두는 한 세대가 굉장히 짧고 자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교배를 하기가 굉장히 적합합니다. 임의의 남자 식물과 임의의 여자 식물을 교배를 시켜서 굉장히 다양한 개체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완두는 유전에 대한 공부를 할 때 굉장히 적합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사람은 한 세대가 굉장히 길고 자손을 낳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임의로 결혼을 시켜서 자손을 낳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전 연구에 한계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3번째 부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